부활은 인간의 죄와 속죄, 그리고 영적 구원을 깊이 탐구한 작품으로 작가의 후기 사상이 집약된 대표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개인의 회개 서사를 넘어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작가는 귀족 사회의 위선과 사법 제도의 모순, 그리고 감옥과 유형지의 비인간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근본 문제를 독자 앞에 제시합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귀족 청년 네흘류도프와 한여 출신 여성 카추샤의 비극적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네흘류도프의 이기적 선택으로 파국을 맞고 이는 카추샤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재판장에서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의 만남은 과거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네흘류도프의 내면에서 깊은 도덕적 각성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인간 존엄의 문제로 확장되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 소설에서 죄와 속죄, 사랑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작가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구원은 외부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과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사회 제도가 개인의 삶을 왜곡하고 인간성을 훼손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변화와 사회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부활은 인간이 과거의 죄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 회복과 사랑의 재발견,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사회를 동시에 성찰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족 청년 네흘류도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안정된 성공의 궤도를 따라가는 듯 보입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성장하며 교육과 사회적 특권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귀족 사회가 요구하는 예절과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은 동시에 현실과 인간 고통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제공하는 안정과 특권은 그에게 도덕적 책임보다는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는 이후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흘류도프는 청년 시절 이상주의적 열정을 지닌 인물이었으나 사교계와 군대 생활을 경험하면서 점차 내면의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과 귀족 사회의 생활은 겉으로는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허함과 위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면과 관습을 중시하며 진정한 인간적 관계보다는 형식적 교류에 머물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네흘류도프 역시 자신의 양심과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 갑니다. 군대 생활 또한 명예와 규율을 강조하지만 개인의 도덕적 성찰보다는 권위와 복종을 강조하는 환경 속에서 그는 점차 현실적 타협과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카추샤입니다. 네흘류도프가 젊은 시절 친척집에 머물던 시기에 처음 만난 카추샤는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여성으로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이상주의적 감정을 다시 일깨우는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자연스럽고 진실한 감정이 형성되며, 이는 네흘류도프에게 인간적 삶의 가능성과 사랑의 의미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서로에게 순수한 기쁨과 희망을 제공하며 작품 전체에서 일활어버린 순수의 상징적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가치관과 네흘류도프의 내면 변화는 이 순수한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사교계와 군대 생활을 거치며 형성된 자기중심적 태도는 카추샤를 하나의 인격적 존재가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비극적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를 넘어 사회적 지위와 특권이 어떻게 윤리적 무감각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족 사회는 겉으로는 교양과 도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적 책임보다 체면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네흘류도프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카추샤의 삶에 치명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의 타락을 단순한 도덕적 실패로만 설명하기보다 사회구조와 문화가 인간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시기에 네흘류도프의 삶은 순수함에서 공허함으로, 이상에서 타협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카추샤와의 기억은 그의 내면 깊숙이 남아 이후 도덕적 각성과 속죄의 출발점이 되는 씨앗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귀족 사회 속에서의 성장과 타락,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경험은 작품 전체에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과 도덕적 회복의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서사적 기반으로 기능합니다. 네흘류도프와 카추샤의 관계는 처음에는 순수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극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귀족 사회의 분위기와 군대 생활 속에서 변화한 네흘류도프는 카추샤를 다시 만났을 때 과거의 순수한 감정 대신 순간적 욕망과 자기 중심적 충동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무의식적으로 행사하며 카추샤를 유혹하고 결국 그녀의 삶에 결정적 상처를 남긴 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한 배신으로 작용하며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계기가 됩니다. 네흘류도프의 떠난 이후 카추샤의 삶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랑과 신뢰를 잃은 상처 속에서 사회적 보호막마저 상실하게 되고 점차 주변 환경에 의해 삶의 기반을 잃어갑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에게 엄격한 도덕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보호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카추샤는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점차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생계와 안전을 위해 내린 선택들은 다시 그녀의 삶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존재로 전락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몰락을 넘어 사회 구조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흘류도프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카추샤였던 것입니다. 재판정에서의 재회는 네흘류도프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동시에 그의 의식 속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전에 순수하고 밝았던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통과 피로가 깊이 새겨진 카추샤의 모습은 그가 외면해 왔던 과거의 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두 인물의 운명이 다시 교차하며 서사의 중심 갈등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카추샤가 처한 상황과 억울한 판결 가능성을 지켜보면서 네흘류도프의 내면에는 깊은 죄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한 중대한 책임임을 깨닫게 되며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유지해왔던 자기 합리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의 형식적 절차와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귀족 사회가 만들어낸 윤리적 무감각 또한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 변화는 점차 양심의 각성과 도덕적 결단으로 이어지며 이후 전개될 속죄의 여정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카츄샤의 몰락과 재회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인간의 책임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양심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핵심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을류도프가 과거를 직면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카츄샤 역시 고통 속에서 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내적 방황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두 인물의 재회는 죄와 속죄라는 작품의 중심 주제를 구체화하는 사건으로 기능하며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서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판 장면은 작품에서 사회 제도의 모순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흘류도프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법정은 겉으로는 질서와 공정성을 갖춘 정의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식과 관습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비인간적 구조를 드러냅니다. 재판은 절차와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판사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삶과 고통은 서류와 증언의 일부로 축소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의가 인간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제도적 형식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배심원 제도의 문제는 네흘류도프의 시선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배심원들은 사건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보다 피로와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 판단을 내리며 법률 용어와 절차적 복잡성은 실제 진실을 가리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네흘류도프 또한 처음에는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며 사건을 하나의 업무처럼 처리하려 하지만 카츄샤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재판의 의미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법정이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책임의 분산과 무관심이 구조화된 장소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제도적 판단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절감합니다. 형식적 정의와 실제 정의 사이의 괴리는 재판의 진행 과정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법정은 규칙과 증거, 절차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 맥락과 도덕적 책임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증언의 모호함과 서류상의 오류, 그리고 관계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기보다 제도적 판단이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법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카츄샤의 판결은 억울함을 안고 내려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건의 일부로 취급되며 재판 결과는 개인의 복잡한 삶을 반영하기보다 형식적 판단의 산물로 결정됩니다. 네흘류도프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 행동이 카츄샤의 삶에 미친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제도가 그녀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는 법정이 정의를 완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부당함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임을 절감하며 깊은 도덕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재판 장면을 통해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제시합니다. 법과 제도는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과 관습, 무관심이 결합되어 인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도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책임을 분산시키며 자신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수행할 때 정의는 실질적 의미를 잃고 공허한 절차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사법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무감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재판 장면은 작품의 중심 주제인 죄와 속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흘류도프는 카추샤의 판결을 통해 개인의 죄뿐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며, 이는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재판과 사법제도의 모순은 인간의 양심과 제도적 정의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며 독자로 하여금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깊은 성찰의 장면으로 자리합니다. 재판 이후 네흘류도프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과 카추샤의 현실을 마주한 순간, 과거 자신의 행동이 한 인간의 삶에 남긴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카추샤의 모습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 깊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동안 귀족 사회 속에서 유지해온 자기 합리화와 무관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동요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흔드는 윤리적 각성으로 이어지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흘류도프의 죄책감은 단순히 개인적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카추샤의 삶이 파괴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책임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 또한 함께 인식하게 되며, 속죄는 감정적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를 행동으로 이끌며 그는 카추샤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변호를 준비하고 사건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는 법과 제도의 복잡한 장벽을 마주하지만 이전과 달리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속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사로 기능합니다. 속죄의 의지는 그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로 확장됩니다.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누려온 특권과 재산이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깨닫고 이를 재검토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토지와 재산을 정리하며 기존의 귀족적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윤리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재산과 지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는 물질적 안정 대신 도덕적 책임과 인간적 연대를 삶의 중심 가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카추샤를 구제하려는 노력 또한 네흘류도프의 내적 각성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으로 존중하려 노력하며 과거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추샤와의 관계는 과거의 감정적 사랑을 넘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윤리적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녀의 고통과 현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취약한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고, 이는 그의 도덕적 성숙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속죄의 시작은 네흘류도프에게 양심 회복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윤리적 시각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회의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는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 구조의 장벽을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는 그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며 인간이 과거의 죄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사적 전환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감옥과 유형지로 이어지는 여정은 작품에서 인간의 삶이 가장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흘류도프는 카추샤를 따라 수감자들의 이동 과정에 관여하게 되면서
이전까지 귀족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감옥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인간의 존엄이 쉽게 훼손되는 장소로 묘사되며 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감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절망을 함께 겪습니다. 위생과 식사, 의료 등 기본적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인간이 사회 제도 속에서 어떻게 대상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감옥에서 만나는 다양한 죄수들의 모습은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냅니다. 죄수들 가운데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인물뿐 아니라 억울한 사정으로 수감된 사람,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은 범죄를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사회 구조와 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네일 유도프는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순한 선악의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삶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카추샤의 변화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감옥 생활은 그녀에게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피로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실적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냉소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수감자들과의 연대와 공감 속에서 인간적 온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카추샤가 단순한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려는 내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흘 유도프 역시 감옥과 유형지 여정을 통해 깊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수감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인간이 처한 조건의 불평등과 사회 제도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귀족적 가치관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특히 인간이 자유를 제한당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는 인간 존엄이 외부 조건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속죄 의지를 더욱 강화하며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윤리적 시각을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유형지로 향하는 이동 과정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상징적 여정으로 나타납니다. 수감자들은 긴 이동 속에서 육체적 피로와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적 감각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작품이 지향하는 인간 이해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결국 감옥과 유형지 여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인간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존엄이 쉽게 훼손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관계와 공감, 그리고 양심을 통해 존엄을 지켜나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작품은 보여줍니다. 네흘 유도프는 이 여정을 통해 속죄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윤리적 태도임을 깨닫게 되며 카추샤 또한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려는 내적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감옥과 유형지의 경험은 작품 전반에서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책임을 동시에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유형지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네흘 유도프와 카추샤의 관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신분과 욕망, 그리고 책임 회피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왜곡했다면 이제 네흘 유도프는 헌신과 책임의 태도로 카추샤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지지와 동행을 통해 속죄의 의지를 실천하려 합니다. 그러나 카추샤는 이러한 헌신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냉담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현실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네흘류도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카추샤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은 죄와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 내면적 과정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배신은 단순한 사과나 보상으로 해소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카추샤는 자신의 존엄과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네흘류도프에게 속죄가 상대의 용서를 강요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태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카추샤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속죄의 의미가 점차 깊어집니다. 이 여정은 또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전개됩니다. 네흘류도프는 카추샤뿐 아니라 함께 이동하는 수감자들의 삶과 이야기를 접하며 인간의 고통이 개인적 실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제도적 한계가 인간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는 이전의 단순한 선악 구분에서 벗어나보다 포괄적인 인간 이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인간관계의 본질이 이해와 연대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카추샤 역시 네흘류도프의 변화와 헌신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네흘류도프의 진심 어린 노력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과거의 사랑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랑이 소유나 감정적 의존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속에서 형성된다는 작품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특히 네흘류도프는 이 과정에서 사랑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랑이 개인적 욕망과 감정의 충족을 의미했다면, 이제 그는 사랑이 책임과 존중, 그리고 타인의 삶을 위한 헌신을 포함하는 보다 깊은 윤리적 개념임을 깨닫게 됩니다. 카추샤를 돕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그녀를 자신의 삶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랑과 속죄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시기의 관계 변화는 사랑과 용서가 단순한 감정적 화해를 넘어 인간의 성장과 윤리적 성숙을 포함하는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네흘류도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게 되고, 카추샤 또한 과거의 상처를 넘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태도를 강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의 비극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작품이 제시하는 인간적 부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단계로 자리하게 됩니다. 유형지 여정을 거치며 네흘류도프의 내면에서는 윤리적 변화가 점차 종교적 성찰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보상하려는 태도를 넘어 삶의 근본적 의미를 묻기 시작하며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부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 과정 속에서 복음서의 가르침은 그의 내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사랑과 용서, 겸손과 비폭력이라는 기독교 윤리는 그가 경험한 현실과 결합되며 이전에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종교적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네흘류도프는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단순한 교리나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윤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판단하거나 처벌하기보다
이해와 사랑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며 속죄의 의미 또한 외적 보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감옥과 유형지에서 목격한 현실과 맞물리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새로운 신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성찰은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함께 전개됩니다. 네흘류도프는 사회 속에서 종교가 권력과 결합하여 형식적 의례와 권위를 유지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종교의 본래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교회와 성직자의 역할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관습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 머무르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신앙의 본질이 외적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실천 속에 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를 사회적 제도로부터 분리된 개인적 윤리의 영역으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네흘류도프의 구원 개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자신의 속죄가 단순히 카추샤와의 관계 회복이나 개인적 평안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삶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옥과 유형지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은 구원이 개인의 내면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포함해야 함을 보여주며 그는 인간의 삶을 보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 사회적 정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작품의 사상적 깊이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추샤와의 관계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흘류도프는 그녀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독립적 존재로 존중하며 사랑과 연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랑과 신앙, 속죄와 구원이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추샤 역시 네흘류도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게 되며 두 인물의 관계는 영적 성장의 장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결국 종교적 성찰과 영적 각성은 네흘류도프에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외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양심과 사랑,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인식은 작품의 핵심 주제인 영적 부활의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영적 부활은 과거의 죄를 완전히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제시됩니다. 이처럼 종교적 성찰은 개인의 내면 변화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며 인간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의 사상적 정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작품의 결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카추샤의 선택과 이를 받아들이는 네흘류도프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카추샤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 하며 네흘류도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감정적 결합으로 되돌리는 대신 독립적 삶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과거의 비극을 넘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결단으로 나타나며 네흘류도프에게 사랑이 상대를 소유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임을 깨닫게 합니다. 네흘류도프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며 사랑과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합니다. 그는 카추샤를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내려놓고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속죄이자 사랑임을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원은 특정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이 양심과 책임 속에서 삶을 재구성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재해석됩니다. 사랑 또한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그리고 타인의 삶을 위한 헌신 속에서 완성되는 윤리적 관계로 변화합니다.
결말에서 네을류도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과거의 특권적 삶에서 벗어나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길을 선택하며 속죄가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과거의 죄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함으로써 도덕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품의 결말은 명확한 해결이나 완전한 화해를 제시하지 않는 열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열린 결말은 인간적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게 드러냅니다. 부활은 특정 사건으로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삶의 선택과 성찰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제시되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 또한 변화와 성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결말은 두 인물의 관계를 넘어 인간이 양심과 사랑, 책임 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조용히 제시하며 작품에 사상적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부활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죄와 속죄, 사랑과 정의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개인의 도덕적 변화와 사회구조의 문제를 동시에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부활은 한 개인의 회심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제도와 관습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네흘류도프의 내적 변화와 카추샤의 삶은 죄가 단순히 개인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속죄 역시 개인적 반성을 넘어 타인의 삶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작품 전반에서 사랑은 감정적 열정이나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 그리고 책임을 통해 완성되는 윤리적 태도로 재해석됩니다. 네흘류도프의 여정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정의는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적 문제로 제시되며 사회 제도와 인간 양심 사이의 긴장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작품의 중요한 의의는 사회 비판과 인간 내면 탐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감옥과 재판, 유형제의 현실은 사회 구조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보여주며 그 속에서 인물들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은 인간의 양심과 책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닙니다. 현대 독자에게 이 작품은 여전히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사회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식한 이후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시대를 넘어 지속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작품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삶의 방향을 고민하도록 이끕니다. 결국 부활이 제시하는 인간의 진정한 부활은 과거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죄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는 지속적 노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양심과 사랑, 책임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야말로 작품이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삶의 새로운 의미에 도달할 수 있음을 조용히 보여주며 오랜 시간 독자들의 사유를 이끄는 윤리적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